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2년도 지방지역시험 대비 시공자물학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물학 모의고사 역시 재배학 모의고사 진행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주에 3회 분량씩 총 6주간 총 18회분의 모의고사 수업이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해서 6주보다 더 빠른 기간 동안에 총 18회분이 다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문제를 풀고 그 후에 설명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회차당 문제 푸시는 시간은 약 13분 정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문제 푸시고 설명 들으시고 맞은 거 틀린 거 다 체크한 후에 복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습을 하실 때에는 내가 틀린 문제만, 틀린 지문만 어떻게 바뀌면 된다, 딱 그거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맞춘 문제들까지 전부 다 한 회차당 총 20문제인데 다 한 문제당 보기가 4개씩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기 4개들, 20문제의 보기 4개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또 관련된 사항을 교재에서 찾아서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텍스트를 좀 확실하게 읽어보시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확실한 암기를 하시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해까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한 복습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복습을 하셔야 실제 시험장에서 살짝 표현이 다르게 나온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빨리 이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벼의 분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분월 발생 저고는 약 18에서 25도 정도이지만 일반적으로 저고에서 주야간 온도 교차가 클수록 분월이 증가한다. 1번 보기가 맞는 내용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죠. 분월에 적합한 주야간 온도 교차는 약 10에서 15도 정도이죠. 분월에 적합한 주야간 온도 교차는 약 10에서 한 15도 정도이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 10에서 15도 요거까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월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은 벼의 간기부의 온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2번을 보시면 벼가 어린 식물일 때에는 5cm 수심이 분월 발생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깊이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벼가 어린 식물이다. 그러면 키가 굉장히 작아요. 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5cm 수심 정도다라고 하더라도 벼의 이 조그만 벼식물체의 상당한 많은 그 부분이 물속에 잠기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속에 조그만 벼식물체가 많이 물에 잠겨 있다. 그러면 물속은 온도가 어떠냐면 밖에가 엄청 더워도 물속은 좀 많이 안 덥죠. 밖에 엄청 추워도 물속은 많이 안 춥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잠겨 있는 그 벼식물체 부분, 그 부분은 온도의 자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속에서는 주야간 온도 교차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분월이 억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벼가 어린 식물일 때에는 5cm 수심이 분월 발생 촉진하는 게 아니라 억제한다. 이렇게 바뀌어야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은 6묘에서 30일의 종류는 이식 깊이 또는 수심에 따라 다르다. 한 2절부터 분월이 나오거나 아니면 3절부터 분월이 나온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6묘에서 30일의 종류는 이식 깊이 또는 수심에 따라 다르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약 4절 정도부터 분월이 나오거나 아니면 5절 정도부터 분월이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벼를 집파하면 통상 2엽절부터 12엽절까지 분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양재배를 했을 때보다 한 개체당 분월이 증가하는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일 때에 분월이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고 하는 것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기에다가 넣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광의 강도가 강할수록 분월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특히 분월 초기와 중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런 사항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양분과 관련해서 우리 분월이 발생이 되고 정상적으로 생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기 양분뿐만 아니라 광합성 산물까지도 다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분월이 왕성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활동엽의 질소 함유율이 율이 3.5% 정도는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인산 함량은 0.25% 이상 되어야 한다. 인산 함량은 0.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래야지 벼에서 분월이 왕성하게 잘 발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소 함유율이 2.5% 이하라면, 활동엽의 질소 함유율이 3.5%가 아니라 질소 함유율이 2.5% 이하가 된다면 그런 조건에서는 분월 발생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 이런 것들도 여러 번 기출지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거 숫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식 깊이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모를 깊게 심을수록 분월이 억제된다. 벼모를 깊게 심을수록 분월이 억제된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모를 깊게 심으면 주야 간의 온도 교차가 작아요. 거기에다가 착근, 뿌리가 땅에 자리 잡는 거, 착근도 늦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분월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식 밀도가 높을수록 개체당 분월 수가 감소가 됩니다. 제식 밀도가 높을수록 개체당 분월 수가 감소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빽빽하게 심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한 개체가 차지하는 공간 자체도 작고, 그리고 또 한 개체가 이용할 수 있는 수분 양분, 이런 양도 적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 개체에서 분월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분월이 옆으로 많이 나오려면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충분한 수분 양분, 이런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빽빽하게 심겨지면 그런 조건 다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낭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경엽은 조단백질 6에서 10%, 당질은 약 30에서 40, 조섬유는 33에서 44% 정도 함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사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여기서 경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엽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와 잎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엽, 줄기와 잎이 아니라 강낭콩 그 자체, 종실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한다면, 종실 기준으로 본다면 1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당질이다. 그거 우리가 필수로 깔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두류와 관련해서 1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그 주성분 얘기할 때에 그냥 콩은 단백질이 1등으로 많이 들어있고 땅콩은 지질이 1등으로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 다른 두류들은 전부 다 탄수화물이 1등으로 많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1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단백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류에 속하는 애들은 단백질은 다 기본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강낭콩, 콩 그 종실 1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거는
탄수화물, 구체적으로 당질이다.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전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단백질 함량도 많은 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은 줄기잎이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정답 1번이고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왜 틀렸냐면요. 생육 저온, 이 생육하기 가장 적절한 온도인 생육 저온이 콩이나 팥에 비해 높아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예, 생육 저온이 콩이나 팥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니라 낮아요. 그래서 생육 저온이 콩이나 팥에 비해서 낮아서 약간 좀 더 저온인 조건에 잘 견디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육 기간도 비교적 짧으며 만파에 잘 적응하고 재배하기 용이하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육 저온이 콩이나 팥에 비해서 낮아서 저온에 잘 견디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육 저온이 몇 도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강낭콩의 생육 저온은 약 10에서 강낭콩의 생육 저온은 약 10에서 25도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25도 정도. 그래서 이 정도면 콩과 팥보다 약간 낮은 온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을 채소 약구로 감자나 여름 밭작물을 주의작이나 혼작으로 재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가 아니라 적절합니다.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낭콩 같은 경우는 생육 기간이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혼작이라거나 가을 채소 약구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여기 토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표토가 비옥한 사양토나 사토가 가장 알맞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틀렸어요. 일단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표토가 비옥한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표토가 비옥한 양토나 식양토가 가장 알맞다. 이렇게 바뀌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양토나 사토가 아니라 양토나 식양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습, 과건, 너무 과하게 습한 조건, 너무 과하게 건조한 조건 그 두 가지에는 다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콩과들, 두류에 속하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질소 고정 이루어지는 거는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콩이 제일 질소 고정 많이 이루어지고 다른 두류들은 다 질소 고정이 되기는 하지만 콩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강낭콩 같은 경우는 산성 토양에 대해서 두류 중 가장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낭콩은 과습한 조건에도 약하죠. 과건한 조건에도 약하죠. 산성 토양에도 두류 중에서 가장 약한 이런 특성 가지고 있다. 요것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이제 1번이고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이삭의 발육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일단 1번 한번 보시면요. 암술 및 수술 분화 시기가 출수 전 30일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완전 틀렸죠. 이거 우리 출수 전 일수와 관련한 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출수 전 일수와 관련해서 벼 출수 전 일수,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죠. 먼저 벼에서 유수가 분화되는 시기부터 제가 교재에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벼에서 유수가 분화되는 시기, 그 시기가 출수 전 약 30일입니다. 벼에서 유수가 분화되는 시기, 이 시기가 출수 전 약 30일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것이죠. 그러면 요 시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몇 가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 분화가 끝나고 영화 원기가 분화되는 시기가 있죠. 지경 분화가 끝나고 영화 원기가 분화되는 시기는 출수 전 24일. 그리고 암술 및 수술의 분화 시기는 출수 전 20일. 암술, 수술 분화 시기는 출수 전
20일이고요. 그리고 감수분열 성기는 출수 전 12일. 감수분열 성기는 출수 전 12일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는데요. 꽃가루가 완성되는 시기. 그죠? 그것까지도 하나 적어 볼게요. 꽃가루가 완성되는 시기는 약 출수 전 1, 2일 정도. 그죠? 꽃가루가 완성되는 시기. 출수 전 약 1에서 2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암술, 수술, 분화 시기는 출수 전 20일, 유수가 분화되는 시기가 출수 전 약 30일.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3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기 보시면은 염령지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염령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까지 나올 주간 총엽수의 약 몇 % 정도가 나왔는지를 나타내는 것. 그게 이제 염령지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령지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3번 보기를 보시면 염령지수 87에서 92의 시기가 유수분화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틀렸죠? 우리 염령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거 염령지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령지수. 먼저 염령지수가 77의 시기는 유수분화기 이렇게 얘기하죠. 염령지수가 77이면 이 시기가 유수분화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염령지수가 약 87에서 92의 시기다. 그러면 염령지수가 약 87에서 92이다. 그러면 이 시기는 우리가 이제 영화분화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화분화기. 그리고 또 염령지수가 약 97에서 98인 시기는 염령지수가 약 97에서 98인 시기. 이 시기는 또 우리가 감수분열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엽이 완전히 신장한 염령지수 100의 시기는 꽃가루 외곽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 그죠? 그래서 염령지수 100인 시기는 꽃가루 외곽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령지수 77이면 유수분화기, 87에서 92는 영화분화기, 97에서 98은 감수분열기, 100은 꽃가루 외곽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염령지수 숫자 물어보는 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굉장히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 염령지수 77, 염령지수 87, 염령지수 97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77부터 10 이렇게 10씩 더해서 10씩만 더해서 영화분화기로, 감수분열기로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4번 보시면요. 옆 이간장을 이용하면 영화분화기를 쉽게 할 수 있다. 영화분화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수분열기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죠. 이거 옆 이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엽의 잎기와 그 바로 아랫잎의 잎기와의 간격을 이용해서 이삭의 발육 단계를 추정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염령 이거 지금 여기 여비간장 이 여비간장이라고 하는 게 여비간장이 약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이제 그 시기는 감수 분열이 시작되는 시기. 그죠? 엽이간장이 마이너스 10이면 감수 분열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엽이간장이 0이다. 그러면 이제 감수 분열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감수 분열 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엽이간장이 플러스 10cm일 경우에는 이제 감수 분열이 끝나는 감수 분열 종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일 때 감수 분열 시작, 0일 때는 감수 분열 왕성하게 일어나는 감수 분열 성기, 플러스 10cm일 때는 감수 분열 종기 끝나는 시기. 요것도 뭐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그래서 이제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 보시면요. 완두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산성 토양과 과습한 토양에도 잘 견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아마 틀렸다라는 거 금방 알아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사항들이 또 이번에 국가직 시험에도 또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었죠. 1번 같은 경우 이제 완두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산성 토양과 과습한 토양에는 약하죠. 그래서 1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완두가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온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약 7도에서 24도 정도의 온도에서 잘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보시면 완두가 단명종자로서 1, 2년 정도 발화력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두는 식용작물학칙 기준으로 장명종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정도 발화력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시면 유식물 및 꽃과 꼬투리는 냉해를 입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틀렸어요. 이거는 그냥 대충 보면 되게 그럴듯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유식물은 냉해나 서리에 비교적 잘 견딥니다. 유식물은 냉해나 서리에 비교적 잘 견딥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유식물은 냉해나 서리에는 비교적 잘 견디지만 그런데 꽃과 꼬투리는 냉해를 입기 쉽다. 꽃과 꼬투리는 냉해에 입기 쉬워요. 그런데 식물체가 어릴 때에는 냉해에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생식기간인 꼬투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생식기간들은 아무래도 저온 조건이라거나 이런 거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냉해를 입기 쉬운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품종 중에서 휴면기간이 약 50일에서 60일 정도로 짧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대지입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좀 지역적인 것을 문제로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씩 보면은 기출되지 않은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출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걸 좀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넣은 것이고요. 지금 여기 1번 보기 대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 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기작 품종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감자 같은 경우 이기작 품종이 휴면 기간이 짧다. 이 정도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기작 품종이 휴면 기간이 짧은데 그 대지라고 하는 게 이기작 품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2번, 3번, 4번에 있는 수미, 남작, 대서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일기작 품종입니다. 봄 재배 또는 여름 재배 이렇게 1년에 한 번 재배하는 일기작 품종이고 이런 2번, 3번, 4번에 있는 일기작 품종들은 휴면기간이 약 90일 이상으로 좀 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그리고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의 수확과 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 1번이 됩니다. 1번 보시면 아물이가 끝난 고구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물이가 뭐냐면 이거 큐어링을 이렇게 굳이 한글말로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이렇게 아물이가 끝난 고구마는 약 13도 정도의 저온 상태에 두고 열 발생시킨 뒤에 본저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게 맞죠. 이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큐어링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면 병 발생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저장 과정에서 수분 증발량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단맛도 좋아지고 저장력도 강해지는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고구마 같은 경우 큐어링 할 때 온도는 약 30에서 35도 그리고 상대 습도는 약 90에서 95% 정도로 맞추고 우리가 4일 정도 두죠. 큐어링 실시할 때.
이런 거 우리 고구마 큐어링 하는 온도 30에서 35도고 상대 습도약 90에서 95%다. 이런 거는 다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안 적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고구마 같은 경우 저장 가능 온도는 10에서 17도 선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고구마 저장 가능 온도는 10에서 17도다. 저장 가능 온도는 10에서 17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저장 적온은 약 12에서 15도이죠. 가장 적절한 온도는 12에서 15도입니다. 그리고 9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9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4번 보기 설명에 대한 거 그냥 칠판에다가 적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고구마 저장에 가장 적절한 온도는 12에서 15도. 그리고 9도 이하에서는 냉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4번 보기 틀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2번 보기를 한번 보시면요. 경협중이 10월 상중순까지 계속 증대되므로 이 시기까지 두었다가 수확을 하는 것이 수량도 많고 전분가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협중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부에 있는 줄기와 잎의 무게, 그게 경협중입니다. 이 경협중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조식을 했다 그러면 약 8월 중순경에 거의 최고가 되는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괴근중, 고구마는 우리가 괴근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용을 하는 괴근의 무게인 괴근중이라고 하는 것이 10월 상중순까지 계속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하는 괴근의 무게가 최대가 되는 그 10월 상중순까지 뒀다가 그때 수확을 해야 우리가 이용하는 고구마의 수량도 많아지고 전분가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협중, 이걸 괴근중으로 바꾸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대체로 다수성 품종은 저장에 강한 경향이다. 다수성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 많이 나오는 품종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수성 품종은 저장에 강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번 보기를 몰랐어도 우리가 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3번 보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답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이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보기 보시면 콩보다 토양 수분이 많아야 발화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콩보다 토양 수분이 적어도 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써있는 과습과 염분에 대한 저항성은 콩보다 약하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팥 같은 경우 토양 pH는 어느 정도가 알맞냐면 pH 약 6.0에서 6.5 정도가 알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팥 같은 경우 토양 pH는 팥 같은 경우 토양 pH는 6.0에서 6.5 정도가 알맞다. 이거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강산성 토양은 알맞지 않습니다. 강산성 토양은 알맞지 않다. 알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팥 같은 경우 발화 특성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또 있죠. 팥은 발화할 때 자엽이 땅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개인장이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팥과 완두는 하이포길이다. 그렇죠? 팥과 완두는 하이포길이다. 발화할 때 자엽이 땅 속에 있다. 그죠? 이거죠. 팥과
완두는 발화할 때 자엽이 땅 속에 있는 하이포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이포길. 이거는 지하자엽형 발화, 지하자엽형 발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상자엽형 발화를 하는 부류도 있죠. 지상자엽형 발화를 하는 것은 콩, 녹두, 강낭, 콩, 동부. 걔네는 지상자엽형. 걔네는 발화할 때 자엽, 떡잎, 그렇죠? 떡잎이 자엽이죠. 그 자엽이 땅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우리가 에피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걔네는 지상자엽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7번에 1번 보기 한번 봐주세요. 팥은 장명중자라고 할 수 있고 일반 조장의 경우에 약 3, 4년간 발화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단명중자냐 장명중자냐 이러한 것들 우리 시군작물학에서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모든 작물들과 관련해서 교재에 어떤 애가 장명중자인지 단명중자인지 다 써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조장의 경우에 약 3, 4년간 발화력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개화 온도는 26도 이상이 좋다. 그리고 결실일수는 약 31에서 79일인데 보통 52에서 59일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3번.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물질 수용과 물질 생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2번 보기 보시면 성숙기의 일조량이 적으면 물질 수용 능력이 클수록 염분 비율이 높아져서 수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틀렸잖아요. 8번에 2번이 왜 틀렸냐면 성숙기의 일조량이 많으면이 되어 있죠. 성숙기의 일조량이 많으면 물질 수용 능력이 클수록 염분 비율이 높아져서 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바뀌어야지 됩니다. 일조량이 적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햇빛을 많이 못 받는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성숙기에 햇빛을 많이 못 받으면은 당연히 광합성을 충분히 못 하겠죠. 광합성을 충분히 못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런 조건에서는 물질 수용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건에서 탄수화물 많이 못 만들면 물질 그 탄수화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으로 이삭 부분으로 양분 탄수화물도 많이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염음이 충분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기의 일조량이 많으면 햇빛이 막 쨍쨍 내리쬐고 햇빛 잘 받는 이런 조건이 되면 광합성도 많이 하고 광합성산물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런 조건일 때에는 여기 물질 수용 능력이 클수록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단위 면적당 영하수가 클수록 벼 수량이 높아진다. 광합성 많이 하면 이삭 부분으로 탄수화물 많이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때 수량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런 거가 은근히 많이 출제되고요. 또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안 헷갈리는데 이상하게 시험장에서는 헷갈린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숙기 일조량이 많으면 물질 수용 능력이 클수록 벼 수량이 높다. 그런데 일조량이 적으면 물질 수용 능력이 클수록 염분 비율이 낮아져서 수량이 저하가 되는 것이다. 탄수화물을 공급받겠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부분은 많지만 광합성 산물 많이 못 만들어내니까 많이 못 보낸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염분 비율이 낮아지고 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거 벼의 물질 수용과 물질 생산에 관련된 형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물질 생산에 관련된 형질은 광합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초형, 연면적, 또 염로스 함량, 잎의 두께, 광합성 능력 그러한 것들이 물질 생산에 관련된 형질이고요.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은 단위 면적당 이삭수, 이삭당 영하수, 나달무게, 일립중인 거죠. 일립중. 그리고 동화물질의 전류 능력 이러한 것들이 물질 수용에 관련된 형질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여기 2번. 네, 2번이고요.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재배 기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 됩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가을 기온이 예년보다 2도에서 한 3도 정도 높아서 조금 늦게 수확해야 식미가 높아진다? 이거 틀렸죠. 요즘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가을 기온이 예년보다 2, 3도 높아요. 그래서 성숙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성숙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른 듯이 수확을 그래야 식미가 좋아지는 거죠. 늦게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그럼 1번 보기를 한번 보시면요. 쌀의 식미를 좋게 하려면 질소12로 시용량을 표준 12량까지 줄이자. 일반적으로 질소와 칼리 12는 식미에 부의 영향을 끼치죠. 벼의 식미와 관련해서
질소와 칼리는 식미의 부에 영향을 끼친다. 질소와 칼리가 많으면 밥이 맛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그네슘은 맛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인산과 마그네슘은 벼의 식미에 정의 영향을 끼친다. 마그네슘이랑 인산은 맛있게 하는데 질소와 칼리가 많으면 밥이 맛이 없게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질소는 많이 이제 흡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질소가 많이 흡수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막 합성이 되면서 전분 세포의 세포막에 단백질이 많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 단백질이 많이 있으면은 벼 알갱이가 굉장히 꺼끌꺼끌하고 막 맛이 없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쌀의 수학 적기인 추수 40일에서 50일을 넘겨서 수확을 하면 지온입세 비례해서 품위와 식미가 저하가 되는 이런 특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학 적기를 딱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기가 빠르면 고온 등속으로 아밀로스 함량이 증가가 되고 동알미가 증가하는 등 미질이 저하가 되기 쉽다. 작기가 빨라서 고온 조건에서 등숙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에서는 호흡에 의한 소모량도 많아질 뿐만 아니고 벼 알갱이에서 수분이 굉장히 빨리, 온도 높은 조건에서는 수분이 빨리 날아가잖아요. 그럴 때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수분이 날아가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간살이 생기죠. 그래서 고온 조건에서는 이렇게 동할미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동할미는 금간살, 그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 됩니다. 녹두라고 하는 것은 건조와 다습을 꺼린다? 여기가 틀렸어요. 녹두는 건조에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녹두는 건조에는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다습을 꺼리고 성수기에 비가 심하게 내리면 밭에서 썩는 수가 많다. 이거는 맞습니다. 건조와 다습을 꺼린다.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건조에는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런데 다습을 꺼리고 성수기에 비가 심하게 내리면 밭에서 썩는 수가 많다는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녹두 같은 경우 파보다 늦심기에 더 적응한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위 생산량이 낮은 특성이 있다더라.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형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우리 보리하고 밀 형태 비교하는 거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아마 여러 번 보신 부분일 거예요. 일단 뿌리의 모양과 생육 습성은 보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밀은 보리보다 천근성이어서 이 부분이 들렸네요. 밀은 보리보다 심근성입니다. 밀은 보리보다 심근성이어서 수분과 양분의 흡수력이 약한 게 아니라 수분과 양분의 흡수력이 강하죠. 그래서 1번입니다. 밀은 보리보다 심근성이어서 수분과 양분의 흡수력이 강하다. 그리고 이렇게 심근성이다 보니까 건조한 척박지에서도 잘 견디는 특성까지도 가지게 되겠죠.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으니까 건조한 곳에서도 물을 자기가 막 찾아가는 이런 기작이 발달된 거니까. 그래서 건조한 척박지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2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밀과 보리의 줄기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1번, 2번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립 파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추파성 정도가 높은 품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파성 정도가 높은 품종 같은 경우는 얘네는 추위에 잘 견디는 애들이죠. 그죠? 추위에 잘 견딘다. 그죠? 그러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월동할 때까지 체내 전분 함량이 높고 여기가 틀렸네요. 우리 이렇게 맹류 같은 경우 내동성이 높은 애들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어요? 내동성 높은 애들은 전분 함량이 높은 게 아니라 당분의 함량이 높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추파성 정도가 높은 애들은 내동성이 높다. 그죠? 이렇게 내동성이 높은 애들은 체내에 전분 함량이 높은 게 아니라 당분의 함량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형이 포복형인 거는 좋아요. 그죠? 그런데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정답이 3번.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파성 정도가 높은 내동성 강한 애들, 이런 것들은 남쪽, 북쪽 어떤 지역에 사는 애들이 더 추파성 정도가 높은 이런 내동성이 강한 애가 되겠어요? 북쪽.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쪽보다 북쪽이 더 추운 지역이잖아요. 원래부터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그렇게 추운 조건이 잘 적응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보다 북쪽, 북부 지역에 사는 애들이 내동성이 강하고 그런 애들이 추파성이 높은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추파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추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맹류가 영양 생장을 계속하고 생식 생장은 못하게 뒤로 밀어버리는 성질. 그게 추파성이라고 하는 성질이죠. 그죠? 맹류의 영양 생장을 계속시키고 생식 생장을 못하게 억제하는 성질이 추파성이다. 추파성 정도가 높은 품종은 내동성이 강하다. 그래서 추위에도 아주 엄청 추운 그런 시기에도 생식 생장으로 안 넘어가고 영양 생장을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추위에 견디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다른 보기도 한번 볼까요? 1번 보기 한번 보시면 보통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는 이듬해에 정상적으로 출수하지만 이듬해 봄에 늦게 파종하면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출수하지 못한 좌저현상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 얘는 이듬해 정상적으로 출수가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가을에 보리를 파종을 했으면 얘네들은 가을에서 겨울 이런 시기를 지내면서 저온과 단일 조건을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추파성을 가지고 있는 맹류들은 저온 단일 조건을 충분히 만나주면 추파성이 소거가 됩니다. 추파성이 소거된다는 것은 추파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식생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을에 파종을 하는 보리는 저온과 단일을 만나서 추파성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이듬해에 정상적으로 출수가 돼요. 그런데 추파성이 있는 보리를 가을에 파종하지 않고 이듬해 봄 늦게 파종을 하면 그러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추파성이 소거가 되어야만 생식생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추파성 소거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저온 단일 조건. 근데 봄에 파종을 했어요. 그러면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온 단일 조건을 못 만나기 때문에 계속 영양 생장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주구장창 영양 생장을 하다 보니까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양 생장 주구장창 하다가 출수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좌지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저온 요구도가 크면은 추파형이고 그 정도가 작은 건 춘파형이고 그 중간 건 또 우리가 중간형 이렇게도 부른다. 그죠? 그리고 4번 보기 이미 말씀드렸어요. 추파형 품종을 가을에 파종을 할 때에는 월동 중에 저온 단일 조건을 만나서 추파성이 자연적으로 소거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수되어서 개와 결실될 수 있다. 결국 이게 1번 보기에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는 이듬해에 정상적으로 출수하지만 그거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12번 정답 3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작곡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기장은 지상절에서 이삭이 달리며 이것이 대부분 임실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일단 이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상절에 이삭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임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1번 보기 한번 보시면 메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메밀 같은 경우 내건성 강하죠. 그리고 이제 가뭄 때 대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메밀 같은 경우는 또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죠. 그리고 산간 지방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서늘한 기후, 산간 지방, 그리고 내건성도 강하다. 그래서 가뭄 때의 대작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것 특징적인 사항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메밀은 또 어떤 특성 가지고 있어요? 메밀 같은 경우는 토양 적응성도 커요. 토양 적응성도 큰 특성 가지고 있다더라. 그래서 토양 pH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메밀은 원래 생육에 적절한 토양 pH가 한 pH 6.0에서 7.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산성 토양에도 강한 그런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수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 수수 같은 경우는 인공 제ung이 어려운데 완전히 웅성 그림을 이용한다면 교잡에 제ung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수수와 관련해서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수수는 자가수정 원칙이다. 그죠? 수수는 자가수정 원칙인데 자연 교잡률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자연 교잡률이 높아서 약 2에서 10% 또는 10%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시면 조는 출수 후 일주일 후부터 개화하기 시작해서 약 10일 이내에 총 하수의 85에서 90%가 개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막 엄청 중요한 걸 넣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지금 이거는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보기가 있음으로써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도 보면은요, 사실 답을 찾는 데에는 크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보기는 아닌데 왠지 이 보기가 있음으로써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런 보기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런 보기들 때문에 당황을 해가지고 답 찾는데 아무런 뭐 문제 없는 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당황을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를 못 찾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좀 덜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지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집어넣었습니다. 실제 난이도보다 좀 더 어려워 보이게 한번 이렇게 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직파제비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일단 3번 보기 보시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료용으로 경협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가 핵심이에요. 예, 우리가 고구마를 재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분은 괴근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3번에서는 사료용으로 경협, 지하에 있는 괴근이 아니라 지상부에 있는 줄기와 잎을 목적으로 사료용으로 내가 재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3번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칼리지 비료를 많이 시용을 하는 거는 괴근을 이용을 할 때. 그래서 괴근이 아주 충실하게 잘 발달되게 하고 싶으면은 칼리지 비료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거는 괴근이 아니라 지상부에 있는 줄기와 잎이 대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칼리지 비료를 많이 줘서 아래로 양분 많이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수지 비료. 지상부 영양기관 이용하는 거니까 지상부 영양기관 발달되는 데 도움되는 그냥 지수지 비료를 많이 주면 돼요. 정답은 3번이에요. 괴근은 이 목적일 때는 칼리지 비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구마는 칼리지 비료가 중요하다 이게 아주 머릿속에 콕 박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어디가 목적이냐에 따라서 칼리지 비료가 아닌 그냥 단순히 지수지 비료만 많이 주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칼리지 비료가 아니라 지수지 비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1번 보기 한번 보시면요. 시고구마 같은 경우는 한 개 무게가 약 50에서 100g 정도인 소저가 알맞다. 예, 맞아요. 이것도 많은 얘기네요. 사실 이제 커다란 시고구마를 잘라가지고 써도 되긴 하는데 좀 그러면 아무래도 좀 결주가 생긴다거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조그만 애를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을 한번 봐주세요. 2번 보시면 예, 괴근 비대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예, 이랑을 세우고 파종을 하는 게 괴근 비대에 좋다. 그렇죠? 그래서 직파 재배를 할 때에 괴근 비대가 되게 하고 싶으면 그때는 이랑을 세우고 파종을 하죠. 예, 고구마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습한 조건에서 살면 고구마 재배할 때 토양이 습하면 가늘고 긴 고구마가 돼요. 충실하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괴근이 목적이다. 괴근 비대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이랑을 세워서 습하지 않게 길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은 괴근 목적, 3번은 경연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만 보셔도 되는 뭐 그런 부분이고요. 24번 정답 3번, 15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저장물질 축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이 됩니다. 벼는 수종 후 10일째부터 여기가 틀렸죠? 벼는 수종 후 4일째부터 현미의 매유에 저장물질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또 현미로 이전되는 저장물질은 소지경의 유관속을 통해서 자방의 등 쪽, 자방벽 내 통도 조직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배유에는 통도 조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배유로 이전된 저장물질은 통도 조직이 없으니까, 배유에는 통도 조직이 없으니까, 배유로 이전된 저장 물질은 세포를 통과해서 배유 안쪽으로 먼저 분열된 세포 쪽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배유 조직으로 들어온 저장 물질들은 거의 대부분 수용성 탄수화물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유 조직으로 들어온 저장 물질은 대부분 수용성 탄수화물이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 16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류 발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 됩니다. 보리는 호흡에 필요한 산소 요구도가 비교적 적고 산소 부족에 걸린 힘이 크기 때문에 토양이 가습 상태가 되어도 발화에 크게 지장받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요. 그죠? 보리라고 하는 것은요, 호흡에 필요한 산소 요구도 비교적 큽니다. 비교적 큽니다. 그리고 산소 부족에 견디는 힘이 적어요. 그래서 토양이 과습 상태가 되어서 산소 농도가 부족하면 발화가 크게 지장을 받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3번은 여기 이거 보리밀 같은 애들 상명종자고 상원에서 2년 요거 숫자 상명 2년 요거 필수로 깔고 가셔야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종자가 정상적으로 발화할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종자에서 뿌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싹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가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종자가 껍질을 쓰고 있는 거, 껍질을 쓰고 있지 않은 거, 걔네 발화되는 모양을 알고 있어야죠. 겉보리, 껍질보리 이렇게 말하는 애하고 귀리 같은 경우는 발화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형태로 발화가 돼요. 그래서 겉보리와 귀리 같은 경우는 발화가 되는 게 이런 형태다. 이거를 말로 표시를 하면은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면, 껍질을 쓰고 있는 겉보리 그리고 귀리의 경우에 유근은 배단에서, 유안은 배의 반대단에서 나온다. 그래서 뿌리는 여기서, 싹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껍질을 안 쓰고 있는 쌀보리, 밀, 호밀, 종자가 나출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애들은 유근과 유아가 모두 배단에서 나온다. 그런 건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내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밀, 호밀, 껍질 안 쓰고 있는 거, 그리고 껍질 안 쓰고 있는 거, 쌀보리도 유근과 유아가 모두 배단에서, 한 군데에서. 그래서 16번 정답은 4번이고, 요거 그림까지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뼈 재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밭뼈는 생리적으로 논뼈에 비해서 토양중 산소 요구도가 적고 이렇게 되는데, 적고가 아니라 많고 또는 높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쌀의 찰기가 논뼈보다 적다는 맞습니다. 밭뼈하고 논뼈를 비교를 해보면, 밭뼈가 원래부터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으면서 애들이 재배가 되어 온 거고, 논뼈는 밭뼈보다 산소 공급을 많이 못 받은 상태에서 재배가 되어 온 거죠. 그럼 원래부터 산소 공급을 많이 받으면서 재배가 되어 오고, 원래 산소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온 애들은 아예 그런 조건에 딱 적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산소 요구도가 커요. 그런데 논뼈같이 원래부터 산소 공급 많이 안 되는 조건에서 살아온 애들은 또 그런 조건에 적응이 됐다고요. 그래서 논뼈가 산소 요구도가 적은 거예요. 자기가 사는 조건, 거기에 완전 적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식물들은. 그래서 논뼈는 담수 조건에서 재배하는 애니까 산소 공급 많이 안 되는 조건에, 그런 조건에 적응이 되어서 논뼈가 산소 요구도가 낮은 거.
밥뼈는 산소 원래부터 많이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밥뼈가 산소 요구도가 높은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나머지 보기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2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뼈가 산소 공급 충분히 받으면서 그렇게 애들이 재배되어 왔고 그런 조건이 적용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밭 조건이 뿌리가 더 깊고 넓게 발달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밭뼈가 뿌리가 식물성이죠. 그리고 밭뼈가 논뼈보다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찾아갈 필요성이 더 많았어요, 뿌리가. 그래서 밭뼈가 뿌리가 식물성이 뿐만 아니라 잔뿌리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가 또 수분 부족에 더 강한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이걸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 3번이 됩니다. 일단 1번 한번 봐주세요. 밀에는 80%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단백질의 약 7에서 15%가 부질이래요. 이거 틀렸어요. 1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밀에는 80% 단백질이 아니라 약 7에서 15%의 단백질. 밀에는 약 7에서 15%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요. 밀에는 약 7에서 15%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7에서 15%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80%가 부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보기 숫자들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죠? 7에서 15%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그중에 이 7에서 15%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약 80%가 부질인 거라고요. 글루텐. 숫자들 위치가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2번 보시면 단백질과 부질의 함량이 많고 장시간에 걸쳐 신전성이 있으므로 빵을 만들 때 잘 부풀어서 알맞다. 이거는 경질분에 대한 설명이네요. 경질분. 그죠? 그리고 4번 보기 봐주세요. 초자율이 높고 미랄의 압세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초자율이 높고 미랄의 압세 강도가 크다. 이건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압세 강도가 크다라는 건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은 경질 소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경질분이 되는 것은 초자율이 높고 미랄의 압세 강도가 크기 때문에 경질 소맥이라고 한다. 4번. 경질분이 되는 게 초자율 높고 미랄 압세 강도가 크기 때문에 경질 소맥. 4번 틀렸죠? 3번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3번. 그죠? 그러면 연질분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냐? 연질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연질분이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 중에 결정 입자가 없고 아주 보들보들하고 하얗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게 이제 연질분이라고 하는 거고, 연질분은 단백질과 부질 함량이 적어요. 그리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또 이용을 하냐면 신전성이 약하면서 단백질 함량이 적은 애는 비스켓 만들고 튀김용으로 이용을 하고, 그죠? 그런데 이 연질분 중에서도 신전성이 다소 강하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가락국수 만드는 용도, 이런 용도로 또 이용이 되죠. 이렇게 보들보들한 이런 연질분이 되는 거는 연질소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직파재배 벼는 간장과 수장이 짧아요. 그죠? 그리고 한 이삭당, 이삭 꽃수가 적은 편인데 단위 면적당 이삭수가 많아요. 여기까지 좋네요.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벼 수량이 기계 이양 재배보다 많은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벼 수량은 기계 이양 재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정답 4번. 4번이 되는 거죠. 이거 직파 재배 벼하고 기계 이양한 벼하고 그림 단순하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직파 재배한 애하고 이양 재배한 애하고 그냥 단순화 시켜서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파 재배를 한 거하고 이양 재배를 한 거, 벼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요게 이제 직파 재배한 벼예요. 근데 이양 재배를 한 거는요,
이항 재배를 한 애 같은 경우는 그림을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직파 재배를 한 애들은 간장과 수장이 짧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 동그랗게 그린 거,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거 이삭을 제가 동그랗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작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작은 거는 일수 영하수가 적기 때문에 이삭 꽃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작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직파 재배를 한 애들은 이렇게 분월의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월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월을 10개를 그렸어요, 지금 제가. 그러면 분월 하나당 에너지를 10씩 쓰는 거예요. 10 이렇게 에너지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항 재배를 하면은 분월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다라고 본다면 이건 제가 5개만 그렸죠, 분월 개수. 그러면 얘는 분월 하나 만드는 데 에너지를 2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20씩 쓰면 당연히 얘가 더 길게 되겠고 얘는 에너지 10 쓰면 짧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삭을 만드는 데에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분월의 끝에 이삭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월이 10개니까 이삭도 그렇지, 이렇게 10개. 그러면은 이삭도 에너지를 10 이렇게. 그런데 얘도 이쪽도 이삭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다라고 보면 얘는 이삭 5개만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20 이렇게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 재배를 하면은 이삭의 수는 적지만 동그라미가 크다라는 거는 이 안에 한마디로 영화는 많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얘는 이삭의 개수가 많은데 이게 이삭 하나당 들어있는 영화의 수는 적어. 그죠? 그렇지만 이거 보면 얘는 20씩 그리고 얘는 10씩 10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여기 하나당 이삭 꽃수는 적어도 이삭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하고 수량은 비슷하다. 얘는 이삭의 개수는 적지만 이삭 하나당 영하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수량은 얘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은 얘네가 큰 차이가 없다. 조금씩 있는 게 이거는 많이씩 들어있는 게 조금,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없다는 얘기. 그리고 또 여기 정답을 그래서 이제 4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직파 재배하는 애들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벼 직파 적응성 품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게 또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벼 직파 적응성 품종은 저온 발화성이 있어야 된다더라. 그죠? 거기에다가 초기 신장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또 도복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4번이고요.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종자 형성 및 발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이건 제가 일부러 좀 지엽적인 거 한번 넣어봤습니다. 꼼꼼한 부분들, 이게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지엽적인 거 한번 넣었는데요.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중간지 설명에서 전탄수화물의 함량은, 여기 전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전분 함량입니다. 이 전분 함량은 출수 25일경까지가 아니라 출수 후 40일경까지 증대되고 그 후 점차 안정되며 전당 및 조섬유의 함량은 32일경까지 감소되고 그 후 점차 안정된다.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간지 설명에서 전탄수화물의 함량은 출수 후 25일이 아니라 40일경까지 증대.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부러 제가 조금 지엽적인 거를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이 등속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출수에서 성숙에 이르는 기간을 우리가 등숙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통 보리 같은 경우는 등숙일수가 약 30에서 35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섬에게서 전탄수화물 함량은 출수 40일경까지 증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 특징적인 사항으로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보시면은요, 여기 유습기에는 종실의 배가 거의 완성되지만 장내 배유 양분을 배로 흡수하기 위한 흡수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흡수층이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황숙기. 흡수층이 완성되는 시기는 황숙기입니다. 황숙기. 그리고 이렇게 종실 수확을 하는 거는 황숙기부터 종실 수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황숙기부터 수확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렇지만 종실을 수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완숙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1회를 좀 풀어봤는데요. 아마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를 풀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보다 좀 더 어렵다, 좀 더 지역적인 보기들이 섞여 있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조금 더 지역적인 보기들을 좀 집어넣어서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점수가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와서 좀 상심을 하셨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상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 거는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막 고득점을 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에서 점수 높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렸으면 오히려 더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하나라도 더 알 수 있었다라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이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더 알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구나. 이걸 내가 채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를 찾아서 확실하게 메꾸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는 목적이에요. 복습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을게요. 그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2회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